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해서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맹 간의 협의를 강조한 발언이란 점을 감안해도 주권 국가에 대해서 승인이라고 표현한 건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10톤 분량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어디에 버려졌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환경이나 인체 위험도가 큰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에 있는 방패장에 들어가야 하는 위험 물질로 분류됩니다. 사법농단 수사에서 윗선으로 가는 열쇠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다음 주 월요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만에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시 저유소 화재 당시 대한송유관 공사 직원이 탱크에 보관 중인 휘발유의 양을 실제 저장된 440만 리터가 아닌 4,000리터 수준이라고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송유관 공사 직원은 최초 신고자인 농민보다 1분여 늦게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미국발 쇼크로 국내 증시와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새 1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며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6도에서 10도가량 떨어지며 전국에 서늘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설악산에선 기온이 영하 4도 아래까지 떨어져서 첫 얼음이 어는 등 겨울이 성큼 다가온 모습이었습니다. 49년 전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따라 위장 간첩으로 몰려 처형당한 이수근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수사관의 강요로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국가가 권위주의 시대에 저지른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쌀 도매 시장입니다. 이 20kg 쌀 한 포대가 1년 사이에 10,000원, 30%가 넘게 올랐는데요. 농민들은 반기지만 서민들은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인데 이 쌀값의 딜레마를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말인데 여기서 그들은 한국 정부, 우리는 미국 정부를 가리킵니다. 어제 이슈가 됐던 이른바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좋게 생각해서 동맹 간 협의를 강조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표현 자체로도 또 외교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워싱턴 김현기 특파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해제 검토에 대한 질문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동맹 관계인 한국에 협의라는 대신 승인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 반복한 겁니다. AP통신은 우리의 승인이란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허락이라고도 해석했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최후의 보루로 여겨왔던 제재 문제를 한국 정부가 먼저 거론한 데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도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제재 완화는 비핵화 뒤에 와야 한다는 걸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만 제재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말한 승인이라는 표현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내린 대북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 사실상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협의를 승인으로 잘못 말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 정도이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승인이라는 말을 보신 것처럼 연속으로 3번 쓰면서 강조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쓴 것을 두고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간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트럼프식 표현으로 읽힌다고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좀 더 분명하게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조금 저희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 직설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자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다 해도 주권국가 사이에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주권국가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의 틀 내에서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협의하고 또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는 부적절한. 트럼프의 승인 발언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강하게 비판했는데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모욕적인 이런 표현까지 강하게 쓰지 않았어요. 이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쓰기가 참 어려운 용어일 것 같은데. 비난의 대상은 우리 정부였습니다. 그 근저에는 우리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그 공감 없이 왜 이렇게 진도가 나가냐. 이제 이런 게 깔려 있는. 전문가들도 주권국가 사이에선 쓸 수 없는 이례적이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프로벌을 받을 입장은 아니고요. 유엔 안보리 제재와 연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미국과 협의는 필요합니다. 단지 어프로벌 자체는 주권국가 사이에 써서는 안 되는 외교적 결례라고 보여집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전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한미 간의 이견은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 했던 말로써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내놓은 발언이 아니라 기자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측면이 있다는 뜻을 좀 부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 정치권을 향한 국내 정치용 발언이라는 데 무게를 두는 기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승인이란 발언에 대해서는 별 반응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계속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외교가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은 한미 간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걸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 대해 승인이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자칫 주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한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당히 거친 표현이라는 지적은 분명히 청와대 안팎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논란의 발단은 역시 이제 어제 강경화 장관의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 발언 이것 때문인데 청와대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오이사 대북 제재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명확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 논란이 됐던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강 장관의 설명대로 답변 과정에 혼선이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다만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그 합의들이 언급된 만큼 앞으로 비핵화 진행 과정에 따라서 주무부처가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미리 살펴보는 수준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가 당연히 우선이지만 앞으로 상황이 좋아진다거나 또는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경우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오이사 조치를 검토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것과 별도로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화를 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내놨습니까? 일단 일본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일 뿐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자국 내 미국 관료들에게 브리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러자 강 장관도 이미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당국 간의 합의가 소통이 끝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미국 내부에서 확인해봐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끝마쳤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어제 국감장에서 강 장관이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했던 건 군사합의 분야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질문을 했다,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지 폼페이오 장관이 격한 불만을 표시했다거나 욕설을 했다는 식의 일본 보도를 확인해 준 건 아니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예, 청와대 나가 있는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이사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제를 위해선 북한의 천안함 사건 관련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소현 기자. 우리 한국 정부가 오이사 조치의 해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다만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거의 모든 형태의 방북을 막고 있는 오이사 조치를 따르면서 교류 협력을 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유연한 조치들을 취해왔었습니다.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선결 조건도 명확히 했습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의 선행 단계는 무엇입니까? 오이사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우리 정부가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남북한 간에 어떤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오이사 조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원이 당시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인정해 합법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지금부터 JTBC의 취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하면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 수십 톤이 무단으로 반출됐다는 발표가 지난 6월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방사능 오염 정도가 약해서 인체나 환경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죠. 그래서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추가로 해보니까 사라진 폐기물 중에는 환경이나 인체 위험도가 큰 중저준위 폐기물 10톤이 포함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에 있는 방패장에 들어가야 하는 위험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10톤이 지금 어디에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서울 공릉동의 옛 원자력 연구원 건물. 30년가량 가동된 연구용 원자로가 있던 곳입니다. 수명이 다해 2000년부터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곳이 해체된 연구용 원자로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 원자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중에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은 노란색 철제통에, 그리고 그 오염 정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않아 자체 처분 대상으로 분류된 폐기물은 이렇게 파란색 철제통에 분류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폐기물 중에 납 44톤과 철제와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 30톤이 무단 반출되거나 잃어버린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체나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 해당 폐기물은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가야 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이 아니라 자체 처분 대상 폐기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안위 발표 후 추가 조사를 한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지난 1일 국회 과방위 소속 박선숙 의원실에 사라진 폐기물 중 중저준위 폐기물 약 10톤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방사능에 오염돼 외부에 유출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인체 방사능 피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다라고 의학 교과서에 나와요. 현재까지도 사라진 중저준위 폐기물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JTBC는 지난 7월에 있었던 원자력 안전위원회 내부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원안위 회의록에는 원안위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할 당시에 일부 유출된 폐기물은 방사능 측정치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될 폐기물이 나갔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문제를 축소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유출 사건에 대한 지난 6월 원안위의 발표 자료입니다. 반출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돼 있습니다. 자체 처분 대상으로 방사선량이 기준치 이내라는 겁니다. 발표 한 달 뒤 원안위 내부 회의록입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서울뿐 아니라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도 유출됐는데 원안위 회의에서는 대전의 경우 반출된 구리와 금이 방사선을 측정하기 전에 외부로 나갔다고 돼 있습니다. 안전성을 판단할 근거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내용을 들은 한 회의 참석자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게 답이 아니냐, 더 많은 방사능 오염이 된 것들이 나갔을 가능성을 무슨 수로 배제하느냐고 말합니다.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감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서류로 확인했을 때 10톤가량이 중저준위 폐기물로 나온 것으로 진위를 확인 중이라며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 발표 내용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예, 자, 가장 큰 문제는 이 중저준위 폐기물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하면 예.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예, 사진을 좀 보실 텐데요. 예. 지금 나오는 사진이 이 문제가 된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철제도 나오고요, 금속도 나오고 저 콘크리트까지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예. 사진에서도 봤듯이 작업자들도 이 해체 과정에서도 피폭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저렇게 복장을 착용을 하고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중저준위 폐기물, 물론 고준위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중저준위도 분명히 방사능에 오염돼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방폐장,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주 쪽에 있는. 예. 이게 지금 글로 안 가고 10톤이라면 그게 굉장히 많은 양인데 예. 어디 있는지 모른다. 예. 분명히 이게 피폭 위험이 있는 것은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경주에 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따로 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이 문제가 있다, 피폭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이 중저준위 폐기물이라도 인체에 피폭 가능성이 있는데 피폭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 우려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게 바로 암 발병이다. 이런 예. 것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다. 이런 전문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하다못해 사실 거기서 나온 장갑 한 짝도 그 방폐장으로 그렇죠. 보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10톤이라고 하면 예. 어느 정도 양입니까? 이게 잘 감이 안 잡혀서. 예. 앞서 리포트에도 보셨을 텐데요. 흔히 이 드럼통이라고 하죠. 예. 이 노란색 철제통에 담아서 이 방패장으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담기는 무게가 400에서 500kg까지 담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치라고 하는데 그것만 따져봐도 10톤이라면 약 20개 정도의 철제통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문제는 이게 이제 다른 형태로 재활용돼서 일반하게 나갔을 경우에 예. 뭐 쉽게 말하면 저희 집에 부엌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지금 확대한 건가요? 일단 이 유출이 지금은 사라진 상태인데 예. 만약에 외부로 반출돼서 실제로 재활용에 활용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예. 실제로 활용이 됐다고 하면 그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녹이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도 전문가한테 물었더니 설사 녹여서 재활용을 한다고 해도 방사능 물질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으나 예. 그러나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예.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 다시 그렇습니다. 말하면 뭐 스테인리스 같은 것은 예. 얼마든지 녹여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10톤 분량이 어디로 갔냐? 이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겁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재활용 여부도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예.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됩니다만 앞서 반출됐던 이 폐기물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추정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요. 원안위가 6월 달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납의 경우에 20톤을 납 용기 제작 업체로 보냈다가 방사능에 오염된 걸 확인하고 20톤을 다시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제작 업체로 넘겼던 전력이 있는 거죠. 물론 이 중에 17톤은 다시 분실된 상황이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서울 말고도 대전 원자력 연구원에서도 구리전선 5톤이 사라졌는데 예. 이 5톤은 용역업체가 고물상에 팔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10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이렇게 외부로 유통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왜 그 납을 20톤을 그게 나갔다가 다시 회수했는데 그중에 17톤을 또 분실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을 조사 중인데 예. 왜 어떤 경위로 나갔는지 아직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오늘 10톤이라고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그건 17톤이나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지난 6월 발표가요. 원안위 예. 발표가 납이
44톤, 그리고 철제와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가 30톤 예.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30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납은 나갔다가 들어왔고 분실된 것이 확인이 됐는데 예. 이 30톤에 대한 조사가 부족해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10톤은 보니까 중저준위 폐기물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예. 근데 원안위가 그때도 예. 문제 없다고 발표한 건 그러면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겁니까? 근거는 원안이 나름대로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업 자체가 조사 자체가 너무 빨리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예.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가 조사를 했더니 결국은 이 중저준위 폐기물이 포함됐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건데 그렇다면 원안위가 지난 6월에 발표를 했을 때 추가 조사 되기도 전에 안전성을 미리 우려가 없다라고 발표했던 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예.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감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요. 예. 내일 원안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때 얘기가 나오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방위 박선숙 의원이 집중적인 질의를 할 예정인데 예.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그러죠. 더 큰 문제는 몇 년에 걸쳐서 해체 관리 과정에 이상 없다라고 보고해 왔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예. 예, 원안위는 또 이 해체 과정부터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없어진 것도 원안위가 처음에 알았던 것이 아니라 검찰에 제보가 들어가고 검찰이 원안위의 자료를 넘기면서 조사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예. 내일 아마 원안위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식도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죠. 예, 서복현 기자가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사능 중저준위 폐기물이 아니라 원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빛 원전 4호기에서 원자로를 보호하는 방호벽에 구멍들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이미 저희들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 원자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방사능 가스의 압력에 방호벽이 버티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0개나 발견된 이 구멍들이 이미 설계 당시에 예견된 것이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설계 변경을 단 하루 만에 결정한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한빛 4호기 방호벽의 구멍은 원전 아랫부분의 보강재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습니다. 다른 원전들은 이 보강재를 빼내고 콘크리트를 붓는데 한빛 4호기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니은자 모양의 보강재 아래까지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아서 방호벽 구멍이 생겼다고 봅니다. 한국전력은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이 보강재를 남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강재 하나를 제거하는데 3시간이 걸리는데 한빛 4호기엔 1,800개가 넘는 보강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공개한 1990년 당시 설계 변경 요청서를 보면 안전 문제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이 보강재를 제거하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바로 다음 날 설계를 맡은 한국전력기술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안전진단을 끝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한국전력기술은 보강재를 남겨두면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 콘크리트를 부을 때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방호벽 구멍이 생길 가능성을 알면서도 설계를 변경했고 콘크리트 작업이 잘 마무리됐는지 확인도 안 한 셈입니다. 지난해 6월 방호벽 구멍이 처음 발견될 때까지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검사조차 안 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은 또 다른 원전에도 이런 구멍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빛 4호기와 쌍둥이 원전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한빛 3호기의 얘기입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한빛원전 4호기 바로 옆에 있는 한빛 3호기입니다. 시공공법이 같아 쌍둥이 원전이라고 부릅니다. 한빛 4호기와 똑같이 보강재를 그대로 둔 채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1,479개입니다. 한빛 4호기처럼 한빛 3호기에도 콘크리트 부분에 구멍이 생겼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호기는 4호기와 콘크리트 붓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동일한 유형의 원전인데 동일하면은 봐야죠. 그걸 과학적으로 보아야지. 특히 한비 3, 4호기에 이런 구멍이 있는 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대 사고를 고려한 설계를 안 했거든요. 중대 사고를 견디는 능력이 떨어지는 원전에 또 이런 현상이 나면 이제 설상가상이 되죠.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건설사도 문제가 된 보강재가 있는 원전 아랫부분은 3호기도 4호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3호기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다음 주 월요일에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임 전 차장의 소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임박했음을 의미해서 주목됩니다. 바로 길목이라는 얘기인데요.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한민영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서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그런 인물이죠. 네,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내내 법원 행정처의 주요 요직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수시로 독대하면서 직접 지시를 받고 또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 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물론이고 재판거래 의혹 등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의혹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는 수사의 문을 열어줄 핵심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예. 자, 임종헌 전 차장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초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지니까 가장 먼저 사표를 내고 나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단서를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검찰이 확보한 진술, 물증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가 본격 시작된 뒤 당시 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판사들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판사 뒷조사 정황이 담긴 문건이나 이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을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작성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 7월 말 임 전 차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8,000건에 달하는 행정처 내부 문건이 담긴 USB를 확보해서 임 전 차장의 개인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제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오고 가면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기록이 남은 이 출입 기록과 또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내부 문건 등을 통해서 이런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의혹 중에 상당수는 임 전 차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시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이 많기 때문에 조사는 한 번에 끝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윗선이,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당시 사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대법원장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할 예정인데요. 한편 소환을 앞둔 임 전 차장 측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만 30가지가 넘는다면서 의혹별로 입장을 정리하는 등 검찰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한민영 기자였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이것은 2014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이제는 뭐 너무나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만 그해 3월에 한국도로공사가 통일은 도로공사의 초대박이라면서 통일 희망나무 1,500만 그루를 심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고속도로가 뚫리면 이 나무들을 옮겨서 심겠다는 계획이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이 나무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선화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뭇가지들은 말라서 앙상하고 곳곳이 잘려나갔습니다. 500그루 남짓, 통일희망나무 사업이란 이름으로 심어졌던 3,000그루의 자작나무 가운데 살아남은 일부입니다. 4년 전 처음 심어졌을 당시 높이가 이 절반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라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마저도 이렇게 심었던 흔적만 남아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원래 이곳에는 1m 간격으로 이 자작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통일희망나무 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한 지 석 달여 만에 시행됐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제일 먼저 북한의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할 것이고 그때 필요한 나무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사업이.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변 빈 땅에 10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500만 그루를 심었는데 현재 어린 묘목은 절반 가까이 말라 죽었고 어린 모종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평화무드의 통일희망나무 사업이 계속되었다면 보다 나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 측은 감사원 지적 이후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주도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외부 인사 3명을 영입해서 오늘 공개했습니다. 관심이 모아지는 소위 물갈이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강희연 기자.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를 이끌게 된 전원책 변호사는 당 쇄신은 쳐내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친박 핵심들 다 쳐내라. 이른바 십상시들은 다 쳐내야 된다. 이런 또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이 당에 뭐가 남겠습니까? 다만 병역과 납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물갈이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자가 명색이 보수주의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특위에 참여할 외부위원도 발표됐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이진곤 전 국민의보 논술고문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군중의 분노와 정치인들의 감정이 현직 대통령을 몰아내는 선례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도박이라고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특위 출범과 함께 보수 통합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는 바른미래당 중진 의원 몇 명에게 만나고 싶다는 뜻을 이미 통보했고 곧 세부적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고양시 저유소 화재 이후에 모든 초점은 한 스리랑카인에게 집중된 바가 있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저유소의 안전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JTBC가 119 신고 녹취록을 입수해서 본 결과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장된 휘발유가 440만 리터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직원은 4천 리터라고 신고한 사실도 담겨 있습니다. 그마저도 최초 신고자인 농민보다 1분여 늦게 신고한 겁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57분 자신을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라고 밝힌 사람이 저희 탱크에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합니다. 119는 휘발유 보관 양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합니다. 신고자는 계속 말을 더듬다가 지금 한 4,000리터 된다고 답합니다. 119가 4,000리터의 양을 재확인하면서 탱크의 종류를 묻자 신고자는 휘발유 탱크다, 얼른 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시 휘발유 탱크엔 440만 리터가 보관 중이었습니다. 유류 화재 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인 유류의 양을 1000분의 1 수준으로 신고한 셈입니다. 또 공사 측의 신고가 있기 1분여 전엔 농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최초 신고가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처음부터 저유소에 불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19는 송유관공사에서 불이 난 것이냐고 확인을 하고도 여러 차례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고자가 답답해하며 아니 기름 탱크가 터졌으니까 와보셔야죠라고 말을 한 뒤에야 119는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인근 주민보다 1분 늦게 119에 신고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정보인 실제 저장소에 있었던 이 양을 잘못 신고하면서 초기 대응에 잘못 대응할 수 있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갈 예정이던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이 사고가 났습니다. 2명의 우주 비행사는 비상용 캡슐로 긴급 탈출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조금 전에 2 우주 비행사가 살아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관제센터의 연구진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러시아 우주선 소유스 MS-10의 발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5, 4, 3, 2, 1. Engine turbo pump, engine at maximum thrust, lift off. And there is liftoff of the Soyuz MS-10. 그런데 소유스호가 발사 직후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긴급 보도했습니다. 엔진 문제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전했습니다. 우주비행사 2명은 우주선에서 긴급 탈출했습니다. 우주선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의 닉 헤이그와
러시아의 알렉세이 오부치닌이 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두 우주인이 카자흐스탄의 초원지대에 비상용 캡슐로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착륙 현장엔 미리 구조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나사 측은 조금 전 두 우주인이 현재 살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유스 우주선이 발사 이후 어떤 단계에서 폭발했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코스피가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하루 낙폭으론 7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주식시장에선 검은 목요일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98.94포인트, 4.44% 내린 2129.67에 장을 마쳤습니다. 하루 낙폭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1년 9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큽니다. 코스피는 이날까지 8거래일 연속 떨어지면서 종가 기준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도 65조 원 줄었는데 하루 감소 규모로 35년 역사상 최대입니다. 코스닥도 5.37% 내린 707.38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4,9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처럼 폭락한 건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린 영향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가 830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등 3대 지수 모두 3, 4%대 하락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 기술주 중심의 실적 위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발 충격에 상하이 증시가 5% 넘게 빠지는 등 중국과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동반 하락했습니다. 외환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4원 오른 1,144.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 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이렇게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한 건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거친 표현으로 연방준비제도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무역전쟁 역시 시장의 불안을 키우긴 마찬가지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증시 급락의 파장이 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Fed is making a mistake. They're so tight. I think the Fed has gone crazy.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올 들어 3번 기준금리를 올렸고 오는 12월 추가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최근 미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높아진 시장 금리가 주식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겁니다. 한국 등 신흥국 시장에선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칠어지는 미중 무역 갈등도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다음 주 발표할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Well, we certainly hope that we don't move in either direction of trade war or currency war. And there would also be lots of innocent bystanders. JTBC 이현입니다. 5억 원이 넘는 주식 대박으로 논란을 불렀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전 후보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가짜 백수호 논란을 불렀던 업체의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거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 월요일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변호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후보자의 이른바 주식 대박 논란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이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가짜 백수호 파문을 일으킨 내추럴 엔도텍 주식을 상장 5개월 전에 샀다가 상장 뒤 주가가 급등하자 상당수를 팔았습니다.
특히 가짜 백수호 파동을 전후해 남은 주식을 모두 팔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차익이 5억 원이 넘습니다. 이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은 가짜 백수호와 관련한 내추럴 엔도텍의 소송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리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전 후보자 측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주식 취득 과정이나 매도 과정에서 전혀 위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느냐를 놓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은 파행을 겪어왔습니다. 정부 공식 행사에서 이 노래 재창이 생략됐고 유족 등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이어져 온 겁니다. 주관 부처인 보훈처가 당시 상황을 조사해서 오늘 발표했는데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전화 한 통이 시작이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2013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장.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던 유가족은 행사장에서 끌려나가고 행사는 유가족석을 비운 채 진행됩니다. 보훈처 조사 결과 이런 파행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보훈처에 전화를 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서 이미 지적이 있었다고 답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면서 잘 알아들었냐고 물었고 보훈처 담당자는 잘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그해 기념식에선 노래 재창이 식순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여론조사 결과 찬성 43%, 반대 20%를 놓고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논리로 재창을 금지시켰습니다. 2014년 보수단체가 조선일보에 게재한 반대 광고 역시 보훈처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오늘 특히 아침에 많이 추우셨죠. 어제보다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설악산은 첫 얼음이 얼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울긋불긋 설악산 단풍이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색을 뽐냅니다. 하지만 산 정상은 벌써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영하 4.1도까지 떨어진 중청 대피소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호수가 많은 춘천엔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하얗게 얼어붙은 이파리를 만지니 서걱서걱 겨울 소리가 납니다. 수확을 앞둔 인삼밭에선 언 몸을 녹이려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나무 보일러를 떼는 노인은 벌써부터 겨울나기 걱정입니다. 난고는 많이 들어야 되겠고 난고는 웃고 그래서 근심은 되죠. 새벽부터 문을 연 도매시장엔 난로와 이불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와 강원 산간은 영하의 기온을 보였고 서울의 최저 기온도 6.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 북쪽 지역에 만들어진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내려오면서 기온을 끌어내렸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밤새 강한 복사냉각 현상이 일어나 기온이 1, 2도가량 더 내려갑니다. 대신 낮엔 강한 햇살에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기가 점점 건조해져 산불이 나기 쉬운 조건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국제 관함식의 핵심 행사인 해상 사열을 참관한 뒤였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시위로 기소된 주민들의 재판이 끝나면 사면 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함식에 반대하는 시위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해상사열은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일본, 중국 함정은 빠졌지만 세계 각국의 함선 39척이 참석했고 미국의 핵항모도 제일 후미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정마을의 아픈 과거를 위로했습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제주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합니다.
해군 행사지만 눈길은 이후 대통령의 강정마을 방문에 쏠렸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도 배석해 주민들 의견에 답했습니다. 특히 해군기지 반대 시위로 기소된 주민들의 사면 문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면 복권은 강정마을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관함식을 반대하는 쪽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상을 가지고 주민들을 찾아가든지 만나든지 해야죠. 그런데 왜 하필은 관함식을 계기로 오느냐는 얘기야. 반대 주민들은 오늘도 해군기지 정문과 기지 인근 앞바다, 대통령이 방문한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예, 유엔군 대표의 승용차 안으로 한 사내가 급히 뛰어듭니다. 쏟아지는 총탄을 피해서 전속력으로 달린 차가 도착한 곳은 판문점 남측 지역. 1967년 3월 이수근 씨의 망명은 그야말로 극적이었습니다. 김일성 수행기자 출신이자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었던 이 씨의 망명은 당시 대선을 앞둔 박정희 정권에게는 엄청난 호재였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그를 1급 판단관으로 채용해서 남한 정착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그는 다시 제3국으로의 망명을 시도하다가 베트남에서 체포돼서 압송당했습니다. 내려진 죄목은 이중간첩, 북의 지령을 받고 위장해서 귀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뒤 집행까지 2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원은 사형 집행 49년 만에 이수근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이수근 씨는 1969년 1월 베트남 탄손누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중립국 스위스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귀순 직후부터 자신을 간첩으로 의심한 중앙정보부의 감시를 못 견디고 여권을 조작해 해외로 떠날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미리 기다리던 중앙정보부 관계자들이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수사에서는 국가 기밀을 북한으로 빼돌리다 탈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씨를 가둬두고 끔찍한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 씨의 조서엔 간첩을 인정하는 가짜 자백이 담겼습니다.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고 2달 뒤 형이 집행됐습니다. 재판할 때 간첩이라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국가가 이건 이적행위예요. 북한에서 처벌을 해야 돼, 잡아서 처벌할 사람을 국가가 저거 해서 처벌을 했단 말이야. 하지만 공범으로 몰려 21년간 옥살이를 했던 처조카 배경옥 씨가 2008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검찰도 이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9년이 지난 오늘 이 씨의 재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연행된 뒤 40일 넘게 감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허위 자백을 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 찍혀 생명을 박탈당했다며 암울했던 권위주의 시대에 일어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돌아가신 이모부님이 영혼이라도 들었다면 반가워하시겠지만 생명을 박탈했으니 그걸 누가 책임을 져요? JTBC 임지수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에 탑승하지 못하게 막는다. 실제로 에버랜드의 유명한 롤러코스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시각장애인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차별이라고 판단하면서 위자료 지급과 함께 관련 규정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에서 인기를 끄는 롤러코스터 T-익스프레스입니다. T-익스프레스와 범퍼카 등 3개의 놀이기구는 에버랜드 내부 규정상 시각장애인이 타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에버랜드의 탑승 제한이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김모 씨 등 3명이 2015년 5월 T-익스프레스 탑승을 제지당한 뒤 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법원은 에버랜드 운영 주체인 삼성물산이
김 씨 등에게 1인당 200만 원씩 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놀이기구가 시각장애인들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불러온다고 보기 힘들다며 탑승을 제한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에버랜드에 대해선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규정도 60일 안에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으면서 놀이기구를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JTBC 이재입니다. 수영 대표팀 몰카 사건. 얼마 전에 자백이 있었는데도 물증이 없다고 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저희 취재진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피해 영상을 확보해서 검찰에 제출했죠. 검찰이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로 전현직 수영대표 7명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선수들은 모두 내일 개막하는 전국체전에 나오는데 애초에 가해자로 지목됐던 남자 선수 역시 전국체전에 출전 신청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영희 기자. 수원지검은 지난달 전 여자 수영 대표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JTBC가 제출한 진천 선수촌 불법 촬영물 속에 등장하는 피해 선수들입니다. 검찰이 해당 영상에서 확인한 피해 선수는 7명. 모두 내일 개막하는 제99회 전국체전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불법 촬영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남자 선수 최모 씨도 전국체전에 출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마주치면 내 몸을 봤다는 생각에 뭔가 더 수치스럽지 않을까요? 몰카 논란 이후 대회를 뛰지 않아 기록 등이 부족하지만 대구시 수영연맹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겁니다. 같은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소름이에요. 진짜. 진천 선수촌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선수는 2명. 이 중 정모 씨는 범행을 인정해 수영연맹에서 영구 제명됐지만 최 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정 씨는 당시 조사에서 최 씨와 번갈아 망을 보며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파트 선수끼리 훈련 중 교류하기 쉽지 않아 정 씨 자백을 믿기 어렵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시간에 설치를 했다고 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판사님이 우리 운동하는 거 봤냐고. 충분히 다른 파트 선수들과 교류를 할 수 있고. JTBC 취재가 시작되자 대구시 체육회는 뒤늦게 최 씨를 출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수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 손에 들어가면 그건 그냥 시한 폭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사이트에 한 번이라도 퍼지면 저는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전국체전 이후 피해 선수들을 더 조사한 뒤 다음 달 1일 2심 공판에서 해당 영상물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지난 2015년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학부모들이 CCTV를 열어보자고 요구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실제로 열어보는 건 대부분 원장이었습니다. 강신호 기자입니다.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내팽개치고 질질 끕니다. 교사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장면이라고 믿기 어려운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이 CCTV를 열어보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부모가 열람 신청을 해도 결정권을 가진 원장이 버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다 했더니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경찰 데리고 와야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애를 여기 안 보낼 거면 상관이 없는데. 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전국 어린이집에서 CCTV를 열람한 사례는 25만여 건이었는데 아동학대 확인 목적은 3,300여 건, 1.3%에 불과합니다. 반면 80%가 넘는 20만 6천여 건은 원장이 열어본 경우였습니다. 이유는 어린이집 관리로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원장이 CCTV 촬영분을 보며 교사에게 질책하는 경우가 잦다고 호소합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한다면 그 열람에 대한 어떤 그 매뉴얼을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 취지대로 학부모들의 CCTV 열람권을 강화하고 명확한 열람 사유를 남기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오늘 오전 경북 김천구미역 인근에서 달리던 KTX 열차에 30대 남성이 뛰어들어 숨졌습니다. 울산에선 열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앞부분이 크게 파손된 KTX 열차가 동대구역으로 들어옵니다. 헤드라이트 유리는 산산조각 났고 안쪽 설비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KTX 김천 구미역 인근에서 서울에서 진주로 가던 KTX 405호 열차에 35살 이모 씨가 뛰어들었습니다. 맨 앞칸에 탔는데요. 저 오른쪽인데 긁히면서 확 튀더라고요. 사고 현장은 높은 철조망이 있어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철로에 뛰어든 남성은 이곳 KTX 김천 구미역에서 사고 현장까지 500m가량을 철로를 따라 걸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775명은 동대구역에서 다른 열차로 바꿔 타고 진주로 향했습니다. 또 뒤따르던 열차도 1시간가량씩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오후 3시 40분쯤엔 울산시 북구 송정 건널목에서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건널목에 들어선 이후 차단기가 내려오자 오도 가도 못한 승용차와 열차가 충돌한 겁니다. 다행히 승용차 운전자는 미리 빠져나왔고 열차에 탄 승객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순간 풍속 초속 69m에 달하는 초강력 허리케인 마이클이 미국 남동부 지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38만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2명이지만 피해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허리케인 역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간 게 세력을 키운 요인이 됐습니다. 심재우 뉴욕 특파원입니다. 해안가 야자수가 금방이라도 뽑힐 듯 강풍에 휘어집니다. 건물 지붕의 한쪽은 완전히 뜯겨져 나갔습니다. 철 구조물도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플로리다의 현지 시각 10일 상륙한 최대 풍속 250km에 달하는 4등급 허리케인 마이클의 위력입니다. 해안지대 38만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This is the worst storm that the Florida Panhandle has seen in more than 100 years. The state is not taking this storm lightly, and neither should any family in the state. 마이클은 상륙 이틀 전만 해도 열대성 폭우였지만 멕시코만을 따라 북상하면서 수증기를 한껏 흡수해 순식간에 세력을 키웠습니다. 몇 년간 멕시코만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섭씨 1도 높았던 게 최근 강력한 허리케인 발생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수증기를 다량 함유한 까닭에 진행 속도도 느려집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에 따르면 허리케인의 진행 속도가 1950년대에 비해 17% 줄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는데 진행 속도까지 느려 피해를 더 키운다는 분석입니다. 허리케인 마이클은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노스캐롤라이나를 거쳐 주말쯤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우입니다. 정치적인 외압을 털고 4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부산 영화제가 이틀 뒤에 막을 내립니다. 이번 영화제는 특히 한국전쟁 그리고 남북 분단 체제에서 좀처럼 알려지지 않았던 전쟁 고아와 탈북 여성의 이야기가 소개돼서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낯선 땅에 도착한 까까머리 아이들의 눈이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One jak były łóżka pościelone, przygotowane, to one wchodziły pod łóżka. Jasne dlaczego? Wiesz, bo one bomb się bały. 한국 전쟁 속에 부모를 잃은 고아는 10만 명이나 됐고 이 가운데 1,500명은 1951년 멀리 폴란드로 보내졌습니다. 새로운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된 아이들. 달콤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Kładzie się na śnieg albo oblewa się zimną wodą, żeby być chory, żeby nie pojechać. 폴란드에 온 지 8년 만에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했던 북한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원치 않는 이별을 반복해야 했던 전쟁 고아의 아픔은 이제야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상처라는 것이 어떤 그냥 뭐 폐기 처분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될 수 있고 아들을 버리고 떠난 엄마. 14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아들은 웃을 수 없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불행해 보입니다. 영화 뷰티풀 데이즈는 북한에서 중국, 다시 한국으로 향하지만
행복의 좀처럼 닿지 못하는 탈북 여성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화는 통일의 여정을 막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전쟁, 그리고 분단의 숨은 상처를 제대로 들여봐야 할 때라 말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농구대가 앞으로 쏠리더니 그대로 넘어집니다. 지난 8일 경남 거제시의 한 중학교에서 휘어진 골대를 잡으려던 박모군이 농구대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6일 태풍 콩레이가 지나갈 때 농구대가 쓰러지면서 40kg짜리 무게추 3개가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농구대가 넘어진 사실을 알고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학교 행정실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헤어진 아내에게 보복하려고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불법으로 퍼뜨린 남성에게 수원지방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동영상과 사진 파일 19개를 성인 사이트에 올린 뒤 사이트 주소를 전 아내의 지인 100여 명에게 알렸습니다. 지난달 19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바다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 화재 당시 8명의 선원을 구조한 군산 해경에게 중국 절강성 태주어업협회가 고마움을 표하는 깃발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붉은 바탕에 금색으로 수놓은 깃발에는 도움의 은혜는 태산과 같이 무겁고 불 속에서 구해준 정은 바다와 같이 깊다란 뜻의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정가보다 싸게 팔리는 적외선 자동 체온계 제품 대부분이 상표만 위조한 가짜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13개 제품을 직접 구입해서 확인한 결과 12개가 위조품이었고 이 가운데 절반은 체온도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 조악한 제품이었습니다. 테니스에서 볼보이는 공만 줍는 게 아니라 선수에게 수시로 수건이나 물병을 건네주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이들을 막대하는 선수들이 논란입니다. 볼보이를 심부름꾼처럼 부리지 말고 수건은 선수가 직접 챙기자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스페인 베르다스코가 볼보이를 다그치듯 몰아세웁니다. 수건을 빨리 가져오지 않았다며 화를 낸 겁니다. 벨라루스 사바렌카는 볼보이에게 물을 가져오라며 빈 물병을 바닥에 내던져 눈총을 쐈습니다. 공을 주워주고 수건과 물병도 챙겨주고 때론 우산도 받쳐주는 자원봉사자들. 경기 진행을 돕기 위해 철저한 에티켓 교육까지 받습니다. 수건을 건네줄 땐 나름의 규칙까지 있습니다. Open up the towel, have it out in front so the player just get his hand right underneath the towel. Underneath. Yep. Yep. Wipe their face and they give it back in any form they want. 굳은 일을 도맡은 자원봉사자들은 선수들과 교감하면서 추억을 만듭니다. 선수들의 파트너로 존중받을 때 코트에선 박수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선수들의 짜증이 그대로 볼보이들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일부 테니스인들은 볼보이들이 너무 많은 허드렛 일을 한다며 선수들이 본인 수건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다음 달 이탈리아 대회에선 코트 뒤편에 수건을 쌓아놓고 선수가 알아서 쓰는 방식이 시범 도입됩니다. Sure, you always want to respect the ball kids. The ball kids are really important to us because they are also maybe the future of our game. JTBC 온누리입니다. 네, 밥상 물가의 기본은 쌀값입니다. 지난달 쌀 한 가마, 즉 80kg의 도매가는 18만 원 선이었습니다. 지난해 13만 원보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쌀값에 농민들과 소비자들의 희비는 엇갈립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낙원동의 떡집거리. 주재료가 쌀인 떡집들은 오른 쌀값에 울상입니다. 이런 떡시루 2개 반을 찌기 위해선 쌀이 이만큼이나 많이 필요합니다. 쌀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떡집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떡값은 10년 전과 같이 동일하게 받는데 지금 쌀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들은 마진도 그렇고 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떡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팩에 3,000원인데 꼭
2팩에 5,000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쌀값이 너무 비싸서 저희도 좀 드리기가 그래요. 그러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쌀값이 뭐 제일 쌀값이 싸는데 뭔 소리냐고. 이미 일부 식당은 지난달부터 가격을 올렸습니다. 지난해엔 20kg 한 포대를 사오는데 약 3만 원가량 들었는데 올해는 4만 5천 원을 주고 사온 영양입니다. 이렇게 값이 올랐지만 쌀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급이 달리다 보니 식자재 마트에서는 가게당 2포대만 팔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중간 마진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한 양곡도 매상은 최근 폐업했습니다. 가격이 점차 오르면서 이 중간 마진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쌀 장사하기가. 추수간창인 농민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농약이나 농기계 가격 등이 오른 것에 비하면 쌀값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단 겁니다. 농사 지는 사람이 쌀값이 올라가는 게 제일 바람이죠. 그나마라도 이번에도 올라갔으니까 좀 올해도 이제 만족을 하고 또 내년에 좋은 결과를 또 봐야죠. 지금껏 정부는 농민들에게 낮은 쌀값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쌀 직불금을 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불금보다는 쌀의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게 농가 소득에 도움된다는 겁니다. 직불금은 지주들이 땅 지주들이 거진 안 차지해요. 원래 농사 지는 사람이 차지하는 건데. 쌀값 급등은 올해 이상기온과 정부 수급 정책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지난해 시장에서 쌀 37만 톤을 사들여 가격을 부양했고 올해 날씨도 좋지 않아 출하량도 줄었단 겁니다. 평소 이맘때면 쌀 도정과 포장이 한창일 도정 작업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쌀값이 너무 비싼 탓인지 작업이 멈춰 있고요. 재고도 그닥 많지 않습니다. 벼가 쌀이 되는 비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선생님 이따 캐도 다 쭉정이라고 이런 거 통통하다 캐도 까보면 이래요. 이상 기온 현상 때문에 제대로 익지를 못해서 도매상인들은 이런 정부의 쌀값 부양 정책이 오히려 가격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가격을 꼭 내려야 되는 시점에 올라가 버리고 올라야 되는 시점에 내려가 버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오른 쌀값이 부담스러워지면서 베트남에서 재배한 쌀 또는 미국에서 재배한 쌀 등 외국산 쌀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1조 3,700여 원이나 쓴 쌀 직불금을 줄이기 위해 쌀값을 올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상 직불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겼단 겁니다. 쌀값은 오르면 서민들이, 내리면 농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정부의 수급 조절은 과도한 피해가 예상될 때 작동하는데요. 자칫하면 밥상 물가를 급격히 출렁이게 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뭐 했다고 데이터를 80%는 썼지? 다 쓰면 돈 더 낼 텐데. 내 걸로 9회 말까지 다 보겠네. 속도 느려질 텐데. 나 인강북에 데이터 좀 줘. 가족들 데이터 다 나눠주면 내 건 데이터 맘껏 써도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 추가 요금 없고 속도 용량 제약 없고 가족끼리 나눴으니까 U 플러스로 걱정 없이 산다. 데이터 걱정 뺀. LG U 플러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정지기 당당 지진. 가지런히 늘어선 깃발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의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중국의 고전 손자병법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정정당당이라는 말이 여기서 온 것이죠. 깃발이 정돈되고 기세가 당당한 적과는 맞서 싸우지 말아야 한다. 즉 상대가 강하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 다시금 책을 들여다보면 손자병법이란 상대에 대항해 이기는 것보다는 나를 지키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잠언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교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은 승인이라는 표현을 누차 사용해가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자칫 주권 국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간섭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단어. 그의 발언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국제적 상황이 어떠한가를 새삼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떠올린 한신의 고사.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문제로 뜨거웠던 시절에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결국 파병을 결정해야 했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한신도 무례한의 가랑이 밑을 기었다는 고사를 인용했습니다.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서라면 한때의 수치와 치욕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는 오래된 이야기. 너무나 솔직했던 대통령의 말에 듣는 이들이 오히려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15년의 시간을 돌아서 그리 바뀐 것 없어 보이는 냉엄한 현실. 국회에선 자국의 외교장관을 세워놓고 혹시 저 거대 강국의 국무장관으로부터 욕지거리를 들은 게 아니냐며 그 강국의 심기를 걱정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다시 한번 스스로를 위로하면 되는 것일까?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늘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두 가지 내용을 준비했죠? 네, 먼저 어제 법원 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보영 전 대법관 출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봉변 당했죠?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민주적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직에서 퇴임하고 여수지원 판사로 돌아간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출근길에 봉변을 당했다는 게 맞습니까? 봉변이냐 아니냐, 그건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10일 여수시 법원 청사의 모습입니다. 박 판사가 첫 출근 날이라 취재 열기가 뜨거운데요. 박 판사가 나타나자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 네. 취재진과 경호원들이 엉킨 모습입니다. 박 판사는 취재진에 밀려서 잠시 휘청한 뒤에 들어갔는데 일각에서는 시위대에 봉변을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취재진에 둘러싸인 겁니다. 화면에 정확하게 잡히진 않았지만 취재진 뒤편에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를 했습니다. 박 판사는 대법관 시절에 이들의 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사법농단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다음 날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박 판사가 시위대에 밀려 넘어지기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신체적 위협을 가한 것처럼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넘어진 사실이 없다고 기사를 바로 잡았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보면 일단 시위대에 의해서 물리적인 봉변을 당한 것 같진 않은데 국감에서는 왜 봉변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건가요? 네,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네. 먼저 이완영 의원 측은 넘어졌다는 보도와 무관하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의미로 봉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법관이 출근할 때를 기다려서 일방적으로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다음 발언도 좀 볼까요? 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발언인데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NSC가 소집이 됐어요. 국무조정실장님, 그날 저녁에 NSC 열린 거는 맞죠? NSC가 열렸어요. 아닙니다. 제가 화상회의를 했어요. 화상회의. 네, 지난달 18일 퓨마가 동물원에서 탈출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긴급히 소집됐다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보다 더 신속하게 소집이 됐다는 주장도 어제 함께 나왔습니다. 네, 퓨마가 탈출해서 NSC가 소집이 됐다, 사실입니까? 이날 NSC 소집은 없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에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국가의 재난을 담당합니다. 이 센터가 보고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한 언론이 NSC 소집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잘못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NSC는 대통령의 의장인 최고의 외교안보 통일 기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부정확한 기사가 이제 국감에 등장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관리센터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이 장을 맡고 있습니다. 통상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기구인데 어제 국감에서 이 NSC 소집이 유독 부각이 됐지만 정작 따져봤어야 하는 건 퓨마 탈출이 국가 재난에 해당하느냐 여부였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재난안전법에는 맹수 탈출이 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장관도 고시를 통해서 재난의 종류를 정할 수 있는데 오늘 이것도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대전시는 모두 사살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거나 지시를 주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반면에 김진태 의원은 NSC가 결정했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했는데 새로운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와 함께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열어볼까요? 첫 키워드는 전원책의 아야로 잡았습니다. 아야는 뭡니까? 누가 꼬집거나 때렸을 때 내는 감탄사인데요. 아, 그겁니까? 예, 원래 생각했던 그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광특위 위원이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 아야라는 감탄사를 통해서 주변에서 조광특위의 인적 쇄신을 좀 반대하는 힘들이 있지만 자기는 꿋꿋이 잘 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예. 관련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넌 차도살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수를 던지면 제가 그 뭐 비수를 그 맞는다고 해서 아야 할 사람이에요. 이 나이에 아야 안 합니다. 그냥 묻고 말지. 예,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때 전원책 위원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인적 쇄신을 하청 준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도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이 혹 잘 될까 봐 미리 김을 빼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은 꿋꿋이 해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인적 쇄신은 하겠다고 했다가 또 아니다, 뭐 소를 키우겠다. 하여간 여러 가지 좀 얘기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소를 키우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소우자, 한자로 소우자로 우파를 키우겠다는 뜻이다라고 오늘 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요. 지적하신 대로 인적 쇄신에 대한 전원책 위원회 발언은 조금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과거의 발언들을 쭉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0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공화주의를 말하는 사람은 공부 좀 해야 한다.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같은 뜻인데 뭘 또 공화주의냐라면서 사실 김무성 의원이 공화주의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무성 의원이 인적 쇄신의 대상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러자 사흘 뒤에 대선 주자급은 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김무성도 그중 한 분이다면서 인적 쇄신이 대상이 아니고 혹시 저 앞의 말을 오해했을까 봐 두렵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저는 입장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인터뷰를 또 보면 오늘 아침 라디오에게서는 진행자가 김무성 의원이나 홍준표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전당대회에 나올 때 출마 자격 제한할 것이냐라고 묻자 특정인 얘기는 전혀 아니라면서도 큰 그릇이라면 알아서 빠지겠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집하면 스스로가 무덤 파는 일이다 라면서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오후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는 또 이 오전 인터뷰를 두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당에 뭐가 남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당을 대표하는 인물은 좀 새롭게 등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김무성 전 대표만 놓고 보면 평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내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금 전원책위원회 인적 쇄신을 당내에서 여러 계파가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식으로 일단 말을 흐리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언급했다가 다시 말고 이런 수준이라는 해석입니다. 본인만이 알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고양이는 잘 있다로 했습니다. 어제 벵갈 고양이요? 그렇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벵갈 고양이를 데리고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요.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그러자 오늘 페이스북에 사진을 김진태 의원이 올렸는데 의원실에서 이제 고양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하고
이 아이는 밥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셔요라고 썼습니다. 예. 의원식에 몇 가지 사진을 같이 올렸는데요. 고양이랑 좀 친숙하게 있는 듯한 모습의 사진도 김진태 의원이 같이 올렸습니다. 예. 일단 표정만 보면 좀 편안해 보이긴 합니다. 그것도 고양이만 아는 내용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본인은 편안했을 아무튼 때만 찍었을 수도 있고요. 비판에 좀 신경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죠. 이런 것까지 올리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밥도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랬었는데 예. 사실 고양이를 국감에 출석시키기 전에도 그 전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고양이를 공수해 왔는데 닭가슴살과 참치들만 먹이고 있다. 즉 잘 보살피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고양이를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의원실 측에도 물어봐도 의원님이 어디서 갑자기 가져왔는데 바빠서 출처가 어딘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답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무리한 낭독으로 잡았습니다. 예. 예, 오늘 보건복지위에서는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성애 감염 경로를 두고 동성애가 주로 에이즈의 감염 경로가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이 문제를 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냐라고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예. 심지어 국감장에서 화면에 국민건강종합증진계획에서 에이즈 관련된 부분을 띄우고 이를 따라 읽으라고까지 주문했었는데요.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네, 생존하는 에이즈 환자의 91.7%가 남자이며 죄송합니다. 예,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죄송합니다라고 바로 했는데 예. 자꾸 저걸 읽으라고 요구하자 정은경 본부장이 따라 읽으니까 여당 의원이 그걸 뭘 또 따라 읽냐.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저런 부분을 읽으라고 시키는 게 과연 맞냐라고 얘기하면서 여야가 서로 책상을 치면서 대립하다가 정회가 됐습니다. 예. 그 뭐 초등학교 교실도 아니고 꼭 따라 읽어야 되나요? 그게 무리한 주문이었다는 건데요. 예. 실제 따라 읽으라고 한 부분은 4차 국민건강종합증진계획의 323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해당 부분을 아까 그래픽에서 잠깐 봤었는데요. 그 앞부분만 읽다 말았었는데 그 부분은 에이즈 환자의 91.7%가 남자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김순례 의원이 파워포인트 형태로 요약한 거에 보면 뭐 남성 동성애 등의 표현이 있어서 마치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의 전부인 것처럼 느끼기 쉬운데 예. 해당 그 원본을 찾아서 보면 사실은 동성 간 접촉과 이성 간 접촉이 6대 4 정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 부분은 짧게 해서 빼고 뭔가 동성애가 주 원인이라는 것만 부각시키는 쪽으로 보였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가 잘 읽어줬군요. 아무튼 여기까지죠? 예. 예.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도 전국이 맑고 추울 거라는 예보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예.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저희는 좀 늦은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에는 김필규 기자와 한민영 기자가 역시 평일 뉴스룸도 맡아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